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외국인의 순매수에 한때 상승 전환했지만 그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했죠. 그런 와중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3조 6천억 원의 초대형 유상증자 발표에 지난주 급락했다. 오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6만전자로 올라선 삼성전자엔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오늘 시장 반응은 뭐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것 같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보다는 역시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좀 보여져서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나 환율이나 큰 반응은 없었다. 어떻게 보면 메인 DC 전에 약간 전체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에피타이저. 그런데 환율 보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앞두고 7번 쪽으로 자꾸 움직이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환율 수준 어떻게 봐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12월 달에 이제 탄핵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계엄 사건 이후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지난해 말에 이제 1,480원대까지 이제 올랐다가 이게 조금 진정이 되면서 1,430원대까지도 떨어졌었는데 다시 지금 1,460원, 70원대로 좀 올라온 상태이고요. 아마도 이제 특히 이제 지난주부터는 이 관세에 대한 압박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길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우려들이 좀 반영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제 12월에서 1월 서면서 한 4, 50원 정도 떨어졌는데 딱 그 정도만큼이 저희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레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1,460원, 70원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정치적인 대한 불확실성을 좀 반영해 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빨리 어쨌든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1,470원 목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 가장 최근에 주목을 끌었던 게 방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3조 6천억 원 유상증자, 정말 역대 유상증자 규모로 가장 큽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회사가 돈을 유상증자로 조달해서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고 이제 발표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조금 회복을 하고 있는데 잘못 증자, 그러니까 자금 조달하는 방식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예, 아무래도 이제 좀 그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역시나 이제 좀 시점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점. 이제 지금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그 확장하기 위해서는 언젠간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좀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유보되어 있는 돈이 한 2조 가까이 있습니다. 2조 이익이 많이 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굳이 증자까지 했었어야 됐었나라는 의문을 갖기에는 좀 충분한 분위기고 이제 그런 의구심들 때문에 이제 지난 주말에는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지금 다시 이제 자사주 매입도 한다 그러고 사실 이제 또 이번 주 다음 주에 이제 하나 에어로가 NDR이라고 하죠. 로드쇼를 하면서 왜 필요하고 어떤 데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투자자분들의 어떤 우려들을 좀 완화시켜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왜 지금 했었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뚜렷하지는 않는 분위기라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이 하나 에어로가 주가 급락 이후에 회복은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전부 다 회복하고 빨리 회복을 해서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었던 어떤 상승 탄력을 회복할 때까지는 다소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오늘 회복한 거는 김동관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자기 회사 주식을 조금 샀기 때문에 뭔가 이제 경영진의 의지가 반영된 거다. 이렇게 이 효과로 봐야 됩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후에 이 돈을 가지고 어떤 데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다라고 회사 측에서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대규모의 유상증자가 나오니까 이거 혹시 자기 돈으로는 계열사 지분을 확보를 하고 지난번 일전에 좀 계열사 지분 산 거, 그런 이제 오해를 사고 있는 거죠, 의심을 사는 거죠.
이제 투자자들의 돈으로는 이제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이제 리스크를 이제 투자자들한테 떠넘기는 네. 그런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는데 사실 이제 자사주도 다시 산다 그러고 또 앞으로의 어떤 투자 계획도 보다 명확하게 밝힌다라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이제 안도감이 좀 있긴 한데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하나에어로는 극복을 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 한국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이런 그 기업들의 행태들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조금 좀 정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특별하게 이제 밸류업 한다고 하잖아요. 주식 가치를 올리려면 이게 주식수를 늘려놔 버리면 밸류가 올라가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하나 여러만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 증시에서 수요가 참 작년만 봐도 수요가 허약했지 않습니까? 네. 올해 조금 수요가 늘고는 있지만 이 수요가 허약한데 공급이 이렇게 쏟아지는 물량이 쏟아지면 증시가 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주가 상승률 또 코스닥의 코스피나 주가 상승률하고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물량 공급이 과도하다. 기업들이 돈을 너무 많이 빨아 들어간다. 이런 비판인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계산한 바에 따르면은 저희가 실제로 이제 주가가 그 오르라서 이제 시가총액이 오르는 것보다 주식 수가 늘어나서 시가총액이 커진 부분들이 좀 커서요. 주식 수가 물량이 많아져가지고. 예. 저희가 만약에 그 시가총액만큼 주가가 올라갔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 코스피가 한 4천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2,600대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그 지수 기준으로는 한 1,400포인트 정도가 사실은 이제 물량이 늘어나서 저희가 회복되지 못 주가가 가치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저희 주식시장의 어떤 구조 자체에 대해서 약간은 그 어떤 투자자들을 좀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다라는 인식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계속해서 이제 그 이 밸류업이라는 것도 단순히 이제 자사주 사고 뭐 그 배당하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주들의 어떤 가치를 조금 더 지켜주는 방향으로 밸류업 정책들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특히 이제 물적 분할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필요를 확인한 이후에 이제 경영진에서 이제 결정하는 정도로 약간 좀 더 이런 그 분할에 대한 부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어떤 가치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그 보강적인 어떤 규제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기업이 자금을 조달해서 필요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 고유한 경영 판단이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정당성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나오는 물량을 이제 수요가 따라가지를 못하면 주가가 떨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도 대규모 증자 같은 경우는 조금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네. 상당히 어떤 간섭, 개입 이런 걸 조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부터 이제 한다라고 이런 이제부터?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들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이제는 뭐 기업들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는 못할 걸로 좀 보여지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저희 전체적인 투자의 문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과연 개인 투자자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기업과 대주주이냐 이런 것들을 조금 제대로 판단해서 그 증시에서 판단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조금 관심 있는 주식 삼성전자입니다. 반도체 6만 전자로 올라왔는데 좀 확실하게 안착하는 느낌은 아직 들지는 않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삼성전자는 사고 있습니다. 어떤 판단일까요, 외국인들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두 가지가 좀 변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중국의 수요입니다. 중국에서 생각되는 반도체 수요. 네, 특히 이제 중국의 이구환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옛날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할 때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핸드폰을 비롯한 소위 이제 일반 반도체 쪽에서의 수요가 조금씩 지금 회복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좋게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HBM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좀 그 괜찮은 편인데 이 HBM이 좋아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공급 과잉이 있고 가격이 떨어졌던 D램 쪽 낸드 쪽에 대한 감산이 자연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HBM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기존 쪽의 반도체 를 좀 공급을 줄여야 되니까. 예, 그러면서 가격이 지금 최근 들어서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업황이 좀 나아진다 이거죠, 예. 그쪽에. 감사 그래서 효과로. 아직까지는 뭐 6만 전자에서 좀 불안불안하긴 한데요. 예.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쨌든 삼성전자의 반도체 쪽의 실적의 바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빨리 올 수 있다. 바닥이 빨리 올 수 있다. 네,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들도 사실 원 달러 환율만 생각하면 아직 여전히 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좀 사고 있는 이유도 결국은 이 디램 업황에 대한 변화가 조금 더 앞당겨 줄 수 있다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환율을 보면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불안한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워낙 높기 때문에 만약 환율이 조금 떨어진다면 외국인들서 어떤 환차익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근데 본격적으로 더 많이 들어오겠죠. 외국인들이 그때는 더 네. 많이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이 디램 시장에 대한 어떤 변화를 보고 한국 시장이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디램 업체를 보고 들어오는 수요들이 지금 외국인 수요로 잡히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주가 수익 비율을 전망치라든지 주가 순자산 비율, PBR 전망치 이런 걸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떻게 삼성전자 향후 주가 전망을 어떻게 좀 하고 있나요? 뭐 7만 전자 가능성도 조금 빠른 시간 안에 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는 삼성전자가 올해는 작년에는 워낙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큰 짐을 시름을 안겨드렸습니다만은 네. 올해는 좀 나을 걸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올해는요. 특히 이제 그 반도체 쪽에서의 업황 바닥이 조금 당겨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미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업황 바닥을 많이 반영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가 더 나빠지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는 이제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다. 그리고 아마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확실히 실적과 같은 숫자들은 더 뚜렷하게 좋아질 수 있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삼성전자 얘기 잘 들었고요. 자, 그동안 1년 이상 묶여놨던 금지해놨던 공매도가 31일 재개됩니다. 이 공매도가 재개되면 과연 우리 주가 어떻게 움직일까? 변동성이 더 커질까? 아니면 뭐 오히려 유통 물량이 많아지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괜찮아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는데 혹시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이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크게 바뀌진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분위기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공매도 금지를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뭔가 나쁜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 상황이 이제 해소되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다. 네,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해지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들이 생겼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매가 좀 더 적극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조금 더 손쉽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저희가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이 공매도 금지가 해제됐던 게 딱 3번 있었거든요. 예. 근데 3번 이후에 보면은 주가는 전반적으로 한 달 동안에는 그냥 좀 그 크게 변화가 없었고 예. 보통 석 달이 지나면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해제 후 3개월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올라갔다. 네. 그래서 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악재는 아니다. 적어도 악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금지를 해제하고 난 다음에 약간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업종들이 조금 쉬고 예를 들면요, 뭐 방산, 조선주 네. 그런 겁니까? 네, 이렇게 좀 밸류에이션이 좀 비싼 종목들이 조금 쉬고 오히려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종목들이 올라갔던 사례들이 지난 3번의 사례에서 좀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경향들이 이제 어렴풋하게 좀 나타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아마도 그동안 잘 나갔던 게 이제 방산주고 이제 조선주였기 조선주들이니까.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을 이 방산주나 조선주가 좀 그 직간접적으로 좀 받지 않을까. 사전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예, 받을 있다.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뭐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뭐 철강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들이 의외로 공매도 금지 해제 이후에 조금 회복될 수 있을 가능성들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더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사실 공매도가 그동안 이제 금지를 할 요구했던 것은 외국인들에게 불법 공매도도 있지만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때 좀 공매도 요구가 금지 요구가 많았잖아요. 그럼 공매도 금지 기간 중에 그럼 주가가 올랐느냐? 공매도 금지 효과는 뭐 없었다고 봐야죠? 있었습니까?
예,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저희 한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런 공매도 금지와 같은 제도적인 것보다 특히 해외 변수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의 변화, 미국의 정치적인 변화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이 좀 더 크게 영향을 좀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목적을 원했던 목표를 누리지는 못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에 이제 해지를 했는데 또 증시가 어떤 일이 생기면 또 금매도 금지 요구를 개인 투자들이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금지했다, 풀었다, 묶었다, 놓았다. 이런 정책의 어떤 일관성 없는 건 좀 문제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외국인들 입장 그리고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입장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인데요. 정책들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썩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뭐 대체 거래소와 같이 이제 거래 시간도 늘리고 예. 또 환율 시장에서도 지금 거래 시간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점진적으로 저희의 어떤 시장의 제도의 기준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는 주식시장의 어떤 뭐 급격한 어떤 변화가 충격이 있지 않는 한 기존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들을 좀 밀고 가지 않을까라고 네. 저희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금리 얘기 잠깐 언급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를 또 내리라고 정식으로 압박을 했네요. 연준 지금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 편인데 혹시 좀 영향 뭐 받을까요? 아유, 다 금리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왜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다만 이제 그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이 관세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가늠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관세를 내는 거는 중국밖에 없고요. 네. 아직 멕시코, 캐나다 역시 앞으로 한 달 뒤, 그러니까 4월 초에 이제 정확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 연준이 뭔가 액션을 취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좀 보여져서 오히려 이 FOMC 미국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되게 좀 떨떠름하게 안 움직이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굉장히 또 빨리 움직일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6월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은데 6월 이후에 예, 만약에 인하를 하게 되면 속도가 생각보다는 좀 빠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은 현재는 조금 속도가 늦을 것이다. 빠르게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인데 우리한테는 우리는 이제 4월에 금통위가 있잖아요. 네. 연준이 기준금리를 지난번에 이제 유지를 했고 또 우리 집값도 불안하고 그러는데 4월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으로 보십니까? 똑같이 유지할까요? 아니면 한 단계 더 낮출까요? 4월은 인하하기가 되게 쉽진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또 5월 달에 어쨌든 또 FOMC가 있고 또 금통위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금리를 내리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도 집값도 좀 불안하고 뭐 그래서 아마도 연속적인 인하로 인한 시그널링 효과, 금리가 막 떨어질 것 같아라는 어떤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 아마도 텀을 두고 시차를 두고 금리를 꾸준히 내릴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이번 있을 것 같습니다. 4월은 좀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